우울증은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오해 때문에 병원을 찾기를 꺼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게 우울증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우울증의 원인과 진단,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예전보다는 우울증에 대한 이해가 많이 넓어졌지만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도 요즘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래. 혹은 내가 정신력이 좀 약한가 보다. 이렇게 자기를 탓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자, 하지만 우울증은 확실히 병이잖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 우울증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의학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는 기준은 9가지 정도입니다. 네. 9가지 증상을 살펴보면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이외에 흥미가 떨어지거나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 식사량과 체중의 변화, 잠을 못 잔다거나 반대로 잠을 너무 많이 자기도 하는데요. 네. 자꾸 초조하고 그런 피로가 풀리지 않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고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심할 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9가지 증상 중에 5개 이상의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서 개인의 기능적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을 의학적으로 우울증으로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울증이라고 하면 우울한 감정에 대해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이하게도 우울하지 않은 우울증도 있습니다.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우울증을 이른바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던데요. 이건 우울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울한 기분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이제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신체적인 불편함이나 주의력, 기억력과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 등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다를 뿐 원인과 정신 역동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우울증과 동일하기 때문에 가면 우울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나도 모르는 새 우울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 우울증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증상에 따라서 경증이나 중증으로 구분하기도 하나요? 네, 맞습니다. 같은 우울증의 진단이라고 해도 환자에게 나타나는 임상 양상과 심각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불안하고 긴장증의 행동을 보인다거나 환각, 망상과 같은 정신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치료 반응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는데요. 2가지 이상의 항우울제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우울증 환자 3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을 보이고 있고 약 2%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높은 우울증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울증이 발생하는 원인도 참 다양할 것 같은데요. 크게 어떤 원인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건가요? 네. 우울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뇌의 장애인데요. 뇌의 화학적인 변화, 뇌분비 장애, 그리고 신경면역학적 요인, 유전 요인 등의 생물학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기도 하는데요. 개인의 성격이나 생활습관, 건강 문제로 우울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네. 자, 최근에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수님을 찾는 분들이 유난히 또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레드, 블랙 이런 여러 가지 네. 신조어도 생길 정도잖아요. 자, 국내에서의 우울증 유병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까지 정확한 유병률을 따져보기는 어려운데요. 일반적으로 한국 성인의 평생 유병률은 3에서 5%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에서 2배 정도 더 많고요. 네. 최근 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우울 위험군은 18.9%로 조사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우울증 인구의 한 5에서 10%만이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인 치료율이 이제 낮은 추세인 것 같은데 우울증은 어떤 치료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네. 우울증의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로 나누어지는데요. 비약물적인 치료로는 심리 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이 있고 대인관계 치료나 정신역동 치료처럼 다양한 심리 치료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뇌의 자극을 이용해서 신경기능 조절 치료로도 이제 경두계 자기 자극술도 있고요. 보통 이제 가벼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심리 치료만으로도 충분하지만 네.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에서는 약물 치료가 거의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약물적인 치료를 함께 병행하는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 충동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의 경우는 치료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이제 옵션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중증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흡입형 항우울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임상시험상으로는 투약한 지 4시간 이후부터 시작해서 하루 만에 이제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의 충동성이 좀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적인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네. 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우울증 약에 대한 그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네.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부작용은 되게 비슷한 양상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위장관계의 부작용이 가장 흔하지만 대개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이내에 발생을 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소실됩니다. 네. 이외에 복용 용량이나 기간에 따라서 두통, 불면, 불안, 졸림, 체중 변화 등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안전한 편이고 약물 복용이 초기와 장기적으로 유지되던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거나 뭐 그런 용량의 변화가 있는 시기에 주의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우울증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퀴즈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질문을 듣고 앞에 준비된 OX판을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증에 특별히 잘 걸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X입니다. 네. 네,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구별된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울증의 발생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취약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리 취약점이 있고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면 그 스트레스 정도와 비례하고 또 보호적인 요인인 지지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이 부족하게 되면 취약점으로 이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잘 걸리는 사람은 없고 이 네.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O인가요, 네, X인가요? O입니다. 아, O입니다. O. 네, 그래요? O입니다. 네. 네, 그 SNS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의 욕구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SNS 상에서 보여지는 타인의 모습을 자신하고 비교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실제로 SNS를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SNS 사용 시간을 줄이거나 잠시 멈추고 대체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을 회복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질문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인데요.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뭐 취업이나 입시에 불이익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진료 기록을 타인이 열람할 수 있다. 이 질문에는 OX 어떤 게 정답일까요? 확실히 X입니다. 볼 수 없다. 네, 볼 수 없습니다. 네. 네. 본인의 진료 기록은 개인 정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전산상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해서 방문해서 신청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의 어떤 채용이나 입시 등의 목적으로 민간이나 기관, 단체 등에 공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네. 네, 이 부분을 잘 기억을 놔야겠고요. 자,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우울증이 애초에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 예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이긴 하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이 중요합니다. 예. 충분한 햇빛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산책을 하고 신체 운동을 하고요. 작은 취미나 아니면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나 스트레스 자극을 좀 줄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나 행복감과 같이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활동과 환경적인 요인들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또 본인이 우울증을 겪는 상황뿐 아니라 가족이 겪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우울증이 흔하긴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무래도 우울증 환자들의 모든 행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보통 이제 가족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의 뭐 의제 문제다 또는 예민한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네. 그런 표현은 좀 금물이고 네. 아무리 가족이고 가까이 있다고 해도 내가 모를 수 있는 힘든 마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은 증상과 이제 심각도와 회복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좋아지기 위해 뭐라도 하라고 하거나 그런 치료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것은 오히려 좀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육체적인 체력이 떨어졌을 때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것처럼 누구나 또 마음의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증상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서 교수님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